1948년 헌법은 아주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같이 헌법이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장래 가지고 싶은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아이가 있고 실제 피와 살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같아요? 어떻게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모양이 잘 그렸으면은 장래 태어날 아이의 모양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원이. 마치 그 정도로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헌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도 꽤 있어요. 공화국을 규정한 것이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념을 규정한 것이 이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런 이어지는 걸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의 건국을 논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헌의 6조부터 임시정부로 가건 이승만 대통령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분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처음에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한성, 노령, 상해 이렇게 세 곳에서 각자 서는데 그 각자 서는 세 곳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탑 리더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한 게 아닌데 누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수반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연히 합쳐진 상해 임정에서도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앞서 잠깐 공지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7시부터 진행할 때 그 휴대폰은 저희가 이제 가급적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주시면 저희 이제 동영상체로 방해해 주실 때 좀 방해가 좀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강의 중에 다니실 때는 좀 카메라를 가리지 않도록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여서 지나가시거나 좀 조심스럽게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7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시던 거 마무리하시고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분 후에 아직 속에 음식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있다가 저희가 국민의례로 무료 공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공개 강좌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유사적인 공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다음은 애국가 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시창은 시간 관계상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소녀를 위한 묵념하는 기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권두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미련함과 사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애국 단체들을 세우고 활동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애국적 단체들을 지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북한 동포들의 억압된 상황을 개선하고 개방하고 자유와 복음의 새 나라를 이 땅에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MPK를 일으켜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수를 담는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이끄셔서 복음에 입각한 올바른 언어를 세우며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바른 실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세계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노태우 형제에게 성령의 지혜와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1948년 5월 31일 첫 제헌국회에서 이윤영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니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수치와 고통을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변께서 나오셔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인류사적 이의라는 말씀으로 어려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간, 어려운 걸음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70주년 이제 사람으로서는 고희연에 해당될 텐데요. 하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혹은 언젠가부터 잘못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구한말에 어지러울 때 동학, 농민혁명 혹은 농민전쟁 같은 게 있었고, 그게 실패해서 우리나라를 잃었고, 그래서 일제 때 가장 열심히 싸운 무장투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힘에 크게 입어서 해방이 왔는데 한반도 남쪽에 특히 친일 매국 반동 세력들이 준동해가지고 미제국주의와 손을 잡고 나라를 분단시키고 마침내 북침해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영웅적으로 반도 북부를 막아낸 뒤에 남쪽에서는 여전히 이 매국노들이 집권하다가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켜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금 경제 발전을 했는데 독재를 너무 심하게 하고 민중이 저항하니까 마침내 선량한 시민을 학살하는 5.18까지 이르렀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역사의 적폐 세력이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야기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게 보면 곳곳이 우리가 반론을 하고 싶고 객관적으로 반박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대응하지 않는 한 굉장히 무력하게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맞서는 진실과 참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해서 가장 그 중심점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건국과 재헌입니다. 그래서 이 1948년이라는 건국과 재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제목이 좀 한편으로는 너무 커서 저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처럼 70주년을 맞은 우리 1948년의 헌법은 인류사적인 의의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귀중한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더 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더욱 특별한 의미까지 플러스 알파까지 더욱 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마치 성탄의 이야기처럼 그 귀한 옥동자가 1948년 이 땅 한반도에 태어난 것이고 어느덧 이제 70주년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자 크게 한 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헌법을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그 인류사의 맥락으로 살펴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헌법을 특히 좀 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서 헌법에서 그 헌법 일반과 다른 나라 그리고 우리 건국헌법에 앞서 있었던 연역 과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그 헌법이라는 것이 제가 복사를 해오면 A4 용지 한 10페이지 채 안 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헌법은 서문격에 해당하는 전문 또 뒤에 그 부칙이라고 해서 그 연역이나 공포 날짜 같은 걸 가진 부칙 본문은 130개 조항입니다. 그런데 건국헌법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건국헌법도 대체로 체제가 비슷하고 그 본문 조항이 103개 조항으로 조금 짧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헌법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강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국채와 근본적인 질서를 규정한 규정이 있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굉장히 기본권을 규정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각종 자유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양으로는 제일 많은데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행정부, 법원 이런 삼권기관과 나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국헌법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건국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이렇게 나가는데요. 건국헌법에서 보면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국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조에 가면 주권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3조에 가면 국민 요건을 규정합니다. 지금 이것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해서 국가의 3요소로 일반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실제로 존립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데 영토, 그죠? 땅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자기의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실제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정부가 좋아하는 1919년 건국설로 가면 1919년에 이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실질적인 건국이 될 수 없는데 자꾸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48년에 이르러서 헌법을 보면
2조에서 주권 규정이 있고 3조에서 국민 규정이 있고 4조에는 영토 규정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3요소를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선언이 아니고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제로부터 독립해서 주권이 있고 그리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 영토는 당시에 특수사정상 38선 이남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고 휴전선 이북은 38선 이북은 막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5조를 보면 특수하게 지금은 없는 규정인데요.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해서 각인이라는 게 각자 개인이죠. 개인의 자유 그리고 창의 이것을 특별히 존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1조의 민주공화국을 앞에 자유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자유민주가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 없게 5조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절대 저 민주는 자유민주가 아닌 다른 인민민주나 허튼 민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들어도 참신하게 창의까지 딱 넣어놨습니다. 창의까지. 그래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그러한 제헌헌법, 건국헌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현행헌법입니다. 건국헌법 후에 40년간 우리 헌법은 9차례 개정됐습니다.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요. 1987년 9차로 개정된 후에 지금까지 30년간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을까요? 덜 바뀌는 게 좋을까요? 덜 바뀌는 게 좋습니다. 그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정된 나라인 미국은 헌법이 이 200년 넘게 시행됐으면서도 그동안 바뀐 조항을 다 모아봐야 몇십 개에 불과합니다. 뒤에 부록처럼 붙여놨어요. 자, 한편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자고 나면 헌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30년간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지금 민주공화국이다. 1조 1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2조에 보시면 1조 2항에 보시면 건국헌법의 2조가 변했다. 그냥 1조 2항으로 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헌법 2조는 국민요건. 그래서 건국헌법의 3조가 그대로 거의 간 것입니다. 자, 유지되고 있죠. 4조가 3조 영토조항으로 이것은 한 글자도 안 바뀌고 똑같습니다.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간다. 김미영 사무총장님이 강조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한 조항을 고르려면 골라야 될 만큼 귀중한 조항입니다. 만약 이 헌법이 빠지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을 정통성 있다고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언젠가 자유통일돼야 된다는 것까지 다 포기하는 영구 분단적인 그런 것까지 저 조항이 빠진다면 모두 공적인 테이블로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사파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은 저 조항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여깁니다. 저 조항을 헌법에서 빼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영구 분단 체제를 확립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스펙트럼은 조금씩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유통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 3조와 밑에 4조를 보시면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에 들어간 조항인데 그래서 3조와 4조를 합치면 자유통일이라는 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행 헌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로 보거나 헌법으로 보거나 세계에서 제일 일찍 발달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좀 문화적으로 연결되겠죠. 미국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순서로 프랑스 정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럼 영국을 보면 영국은 가장 특징적으로 소위 불문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글자가 없다는 건 아니고 헌법전이라고 이렇게 따로 한 권으로 모아놓은 형식적인 그런 단일 헌법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영국은 헌법을 어떻게 보냐? 우리가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또 뭐 역사책에서 보실 수 있는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런 문서들이 역사적 문서들이 헌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헌법의 지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너무나 독특한 가장 뭐랄까 원조 국가다운 그런 거죠. 수백 년에 걸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헌법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백 년 전 문서들 각각이 그건 거의 고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헌법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은 특히 중요한 것이 향후 영국은 너무나 저게 독특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준 것은 미국의 저 성문헌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달리 미국은 단일 헌법전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만들게 되고 온 세계의 나라들이 이제 각국의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성문헌법은 주 헌법들이 각각 먼저 있고 저기 1788년은 연방헌법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연방헌법이 저때 만들어지고 저 연방헌법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연방대통령,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뽑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독립전쟁은 저보다 거의 7, 8년 먼저 있는데 그 진통을 겪으면서 연방헌법은 저때 늦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방헌법 없이 오늘날 미합중국, US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냐? 없죠. 네. 연방헌법이 있고서야 연방정부도 있고 연방국가로서의 미합중국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우리는 왜 1948년 헌법과 달리 1919년 건국이 자꾸 고집되는 거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죠. 다른 여러 가지 뭐 전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 대통령이 뒤에 대한민국 뭐 건국 30주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명을 하신 게 있다. 이런 거를 자꾸 관계적인 걸 들어서 1919년 건국서를 주장합니다. 하나를 들면 헌법 전문이나 당시 30주년 이야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시게 된 건 당시 나름의 좀 특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해방이 너무 우리나라의 뭐 노력이라기보다는 다른 힘으로 얻어졌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신탁 통치 같은 게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여가 많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어떤 정부나 이런 것도 원래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강조해야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협상력이나 대우받을 수 있는 게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진짜 헷갈렸을까? 그럴 수가 없죠. 이분 뭐 너무나 국제법 박사시고 전공자신데 아까 대학생만 해도 익힐 수 있는 영토 주권 국민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 머릿속에 생각했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근데 우리 건국 헌법의 앞선 그 스토리를 좀 보면 헌의 6조라는 것을 조금 오늘 새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1898년 구한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898년이지만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저때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으로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미 구한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운동의 굉장히 주역이에요. 그 당시 청년들이 많이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리더격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오늘날 이 대식빌딩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아요. 저 보신각이 있는 그쪽에서 크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그래서 군중이 운집해서 굉장히 큰 집회를 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집회를 열어서 당시 기울어가는 국군에 맞서서 굉장히 자강운동을 벌이고 국민 계몽운동을 막 하고 어떤 탐관 오리들을 성토하고 외국의 이권을 넘기지 말 거를 주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끝에 저 헌자가 들이다는 거고 의자는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께 들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약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백성과 통치객, 통치자인 왕이 하나의 서로 의무를 규정한 문서를 만들었어요. 조인을 한 것입니다. 그게 헌의육조입니다. 만민공동회가 전개되면서 나중에는 관민공동회라고 관까지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 끝에 절정으로 나온 것이 저 헌의육조입니다. 그래서 저 육조는, 헌의육조는 일종의 사회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계약론이라고 서양의 이렇게 정치사상에 아주 중요한 사상으로 치는데, 서양의 사회계약론의 사회계약은 실제로 있었던 사회계약을 적은 것은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관념적으로 인간의 어떤 자연상태, 원래의 문명국가를 이루기 전의 상태를 생각하고 논의를 한 것이 사회계약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헌의육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회계약이에요. 백성과 최고 통치자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서로 의무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무를 정한 거에 예를 들어 이권을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 외국에. 그 다음에 예산을 공개한다. 이런 것을 정하고, 한편으로 백성은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와 신의를 지키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입헌군주제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고,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입헌군주제적인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명치유신과 통하는 구절도 여기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믿을 신자 같은 부분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국제라고 저기 1년 뒤에 바로 직후에 고종 황제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적인 저리로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옛날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제군주제로 선포해버렸어요. 그게 대한국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한국제는 1조에서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냐 이렇게 규정을 해버려요. 전제정치는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전제정치라고,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2조에 가면 대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한다. 그게 2조예요. 이 군권이 군대가 아니고 임금 군자 군권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임금의 권리를 향유한다. 이렇게 완전히 헌의육조에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깨져버립니다. 박은식 선생은 나중에 한국 통사에서 지적한다고 연구자들이 그럽니다. 저때 헌의육조처럼 갔다면 을사늑약처럼 강요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일제강점, 합병조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의회처럼 이렇게 의회가 인가를 해야만 국가의 중요한 조약이 조인되는 거라면 일제가 의회 전체를 둘러싸고 협박을 해대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모양이 아주 사나운 거죠. 그러나 전제군주정이었기 때문에 왕 한 사람만 겁박하면 합법적으로 조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도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워 통탄을, 그래서 지금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저렇게 상황이 변하자 이제 만민공동의 독립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고, 당연히 청년 리더 격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표적이 되어서 이제 거의 사형까지 얻어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다시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가진 분은 소수였겠죠. 아주. 그래서 1905년 이 무렵 되면 감옥에서 독립정신 같은 걸 쓰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확립하게 됩니다. 그 비전이 1948년 우리 건국헌법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임시정부 헌법이 중간에 좀 끼어 있어요. 자, 1919년 3.1운동 무렵이 되면 1905년만 해도 굉장히 소수였던 이 자유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 왕정이 아닌 그런 비전이 상당수 독립운동가들에게 공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상당수 사람들은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해서 새로 세우는 나라는 공화국이어야 된다. 그게 뭐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그런 것에 상당한 합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임시정부들이 합해진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헌법안이 있고 그 뒤로 몇 차례 개정도 거치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 임시정부 헌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1919년 건국이 어쩌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임시정부 헌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언이고 비전입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있는 것에 불과해요.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하나의 계획이죠. 강령이죠. 그러나 1948년 헌법은 아주 차원이 달라 보입니다. 같이 헌법이라는 이름 달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장래 가지고 싶은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 아이가 있고 실제 피화살을 가지고 그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같아요? 어떻게요? 비슷할 수는 있겠죠. 모양이 잘 그렸으면 장래 태어날 아이의 모양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차원이. 마치 그 정도로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헌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도 꽤 있어요. 공화국을 규정한 것이 이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인형을 규정한 것이 이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런 이어지는 걸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국가의 건국을 논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헌의 6조부터 임시정부로 가본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끼어 있어요. 그래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는 분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처음에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한성, 노령, 상해 이렇게 세 곳에서 각자 서는데, 그 각자 서는 세 곳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탑 리더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하고 한 게 아닌데 누구나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수반격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쳐진 상해 임정에서도 초대 대통령으로 그렇게 추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본론인, 자, 오늘의 문제적인 인류사의 맥락에서 본 자유민주주의 헌법. 인류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계사, 문명사 이런 말을 듣는데, 인류사는 또 왜 나왔냐? 인류사가 조금 더 폭넓게 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 어려운데, 지금 현재 대형 문고에 저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근데 유태인 저자인데요, 유발 하라리라는 그 저자가 상당히 잘 쓴 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책이 소위 인류사라는 것을 이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글로벌 이런 세계화된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세계 전체에 대한 식견을 좀 갖고 싶은데 그런 책이 마땅치 않은데, 이제 저 책이 좀 나와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저 책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무신론의 책이에요. 그런데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 관점은 교회 입장에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부에 가면 이 책의 짝이 되는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신적인 인간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분석한 거는 이 근대 문명이 나아가면 마치 불멸에 이렇게 막 사이보그처럼 그런 걸 지향하게 된다. 인간 지금 기계 문명이 그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으로. 그런데 그걸 밝은 유토피아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러나 답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냥 책 집필을 위해서 이런 관점을 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건데, 소설가가 흔히 그렇게 하죠. 소설가는
자기 1인칭 자기 경험을 쓸 때도 있지만 제가 마치 젊은 여주인공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여주인공인 마냥 쓰기도 하죠. 그게 소설가의 지필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가진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근데 다루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서 세 가지를 크게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7만 년에서 약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3만 년 전이면 뭐 크게 멀진 않아요. 우리 뭐 지질학적 시대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 그 특징이 한마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의 출현이라는 것은 말하는 존재의 출현이에요. 언어를 가진. 그 언어가 단지 저기 사자가 나타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고 사람들에 관한 뒷담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말. 그런 말이 저때 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런 말이 출현하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상상적인 실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경험적으로 바로 만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예를 들어 신이라든지 이런 존재를 이렇게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 없이는 불가능한데 말이 나옴으로써 그런 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농업혁명, 10,000년 정도 전입니다. 10,000년 정도 전에 보통 저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고학적 유적들이 막 나오는 단계입니다. 가장 풍부한 곳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수메르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옛날에 거기에 도시국가 같은 것이 출현했습니다. 농업혁명도 그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는 게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이렇게 짓고 거기에 정착촌이 형성되어서 그 규모가 커져가, 그래서 작은 국가 같은 것이 출현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큰 그 시기를 구분한 것은 과학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년 전.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혁명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근대 서구 문명의 출현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지구를 거의 휩쓴 평정한 근대 서구의 출현이 그 다음 굉장히 큰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인류사 혹은 세계사의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위치를 가지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민주 체제는 과학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근대 서구의 출현,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대 서구의 출현에 뿌리가 어떤 게 있냐? 뿌리가 약 3개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흔히 1번, 2번이 이제 많이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뿌리를 둔 게 하나 있고, 그걸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 이게 이제 이어지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어지는 저 전통이 있는데 헤브라이즘이라고 보통. 그래서 근대 서구를 낳은 2개의 뿌리는 1번, 2번이 합쳐져서 낳은 것으로. 그런데 우리가 정치체제에 관심을 갖고 보면 3번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특히 영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의 주된 그 사람들은 게르만족에 속해요. 여러 사람, 게르만족에 뭐 여러 부족이, 앵글로족도 있고 섹슨족도 있고 막 섞였지만 주된 뿌리가 게르만족. 게르만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 로마 세계가 붕괴하고 중세가 시작될 때 게르만족이 대이동했다 그러죠. 그래서 대이동해서 유럽,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쪽을 다 차지하는데 이제 영국까지도 가는 거죠. 그 게르만족의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근대 서구 문명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유럽 사람들이. 밑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 인종적으로는 게르만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근대 서구 문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들 게르만적인 것은 거기에 보탠 게 없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거대한 게르만족의 어떤 전통은 하나도 기여한 게 없느냐. 근데 그게 보니까 보통법이라는 것이 게르만족의 그 관습법과 자기 전통적인 법에 굉장히 닿아 있어요. 게르만족의 습속과 역사. 그래서 보통법이라는 것이 영국 자유민주주의 발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법이라는 걸 생각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한 3가지 원천 정도를 지닌다. 제가 굳이 3번을 든 이유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미국을 거쳐서 자,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본, 한국, 중국까지 이렇게 들어간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로만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동양은, 동아시아는 한 방울도 거기에 뭔가 보태는 게 없을까? 제가 볼 때는 보태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게르만족도 저 찬란한 그리스 로마 유대 그리스도교가 있었지만 한 방울은 보탰다는 거죠. 보태서 영국에 미국에 이런 그 찬란한 영미 문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쪽도 뭔가 보탤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뭘 보태는 건지는 우리 고민을 해봐야겠죠. 뭘 보탤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좀 앞질러서 말하면 그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동서 전통을 융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승이 당시 대사헌을 지냈던 분이에요. 대사헌은 뭐 대제학, 뭐 대사관 이렇게 3사라고 일컬을 정도 당대 최고의 그 학식을 갖춘 분이 하는 벼슬입니다. 그 분이 그 이렇게 친척 선생님. 그래서 그분한테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그 한학 동양 전통의 정수를 다 배제학당 가시기 전에 다 배우고 그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늦게서야 거의 20이 되었어야 배제학당을 가서 또 빠르게 아주 서양 문화를 흡수해서 서양 문명의 거의 최고봉인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데 가서 박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동서양 전통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게 퓨전 됐어요. 요즘은. 그런 분이 거의 드뭅니다. 그런 분이 실제적으로 나라를 건국하는 국부가 되는 것은 굉장한 행위예요. 그 나라의 기초가 스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한 방울을 보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볼 때 지금 이제 제가 그 베르그송이라는 그 철학자의 프랑스 철학자의 그 책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와 관련 없이 보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떼버리고도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데 저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를 거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철학자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걸 떼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는 없다. 이게 저쪽의 정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고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좀 끊어볼까요? 자, 우선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자, 이 민주주의는 거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이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번역할 때 침범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 인권은 남이 그걸 침범하면 안 됩니다. 침범할 수 없는 권리. 신앙의 자유, 그거를 침범해가지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너를 죽이겠다. 그런 사회는 당연히 자유민주 사회가 아니죠. 근대 사회가 아니죠. 침범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이, 권리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뭐예요? 반대로 의무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딱 뭐라고 나와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족한 경우가 많죠. 권리 주장만 하고 의무는 생각지도 않고. 민주주의의 원론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같이 읽어보죠.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대적인 것에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이게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좀 기억해 보시는 분은 저거 독일의 누구 칸트에 통하는 황금률 이런 것에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서양의 저런 원리가 성경, 칸트, 베르그송 다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이다. 자, 그러면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시민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이다. 자, 이 말도 어때요? 우리가 국민이 법을 입법하지만 한편으로 국민이 법에 복종하죠. 입법자가 동시에 복종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 동시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동일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원론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읽어보죠. 시작.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이론적인 민주주의는 이와 같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이 두 적대적인 자매를 그들이 자매라는 것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높이 놓음으로써 서로 화해시킵니다. 자, 여기 자유가 나왔고 평등이 나왔고 그 다음 형제애라고 나왔는데 저게 박애입니다. 번역을 저렇게 해서. 그래서 프랑스 사람답게 프랑스 혁명에서 선포된 자유, 평등, 박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근본 이념을 말하고, 그래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데 그것을 그 밑에 뭐가 있다고? 박애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세 번째 낱말 형제, 이 박애가 다른 두 낱말들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즉 박애가 없으면 자유하고 평등하고가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밑에서 굉장히 봉사하는 듯이 밑에 놓여있는 박애가 있고서야 이 둘을 갖다 붙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복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보면 사랑이 있어야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가 나온 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게다가 1791년의 인권선언의 모델로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은 청교도의 방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는 것 등등을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저 양도할 수 없다는 게 침범할 수 없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부인권을 갖는 것.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부여했다. 하느님이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그 권리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어떻습니까? 이 반대 의견들이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 때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도 강한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철학자는 그 안 된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안 된다. 만약에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떼버리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가 사실은 허물어집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중요한데요. 제 강의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근대가 출발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가 출발한 걸 흔히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문화. 자, 르네상스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많이 알려진 흐름이 세속적인 르네상스예요. 그게 2번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런데 사실은 저 인본주의가 나오기 전에 휴머니즘이라고 이렇게 보통 영어에서 되는 그 인문주의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게 중세 후기에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단테 같은 사람이요. 신곡을 씁니다. 단테 이전에는 그런 문학이 별로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가 억압적이죠. 그러니까 좀 숨막히죠. 그런 중세에서 그런 문학을 쓰고 그런 개인의 좀 연애도 해요. 그래서 그 중세 같은 데서는 자유연애 이런 것도 굉장히 별로 허용되기가 좀 쉽지 않은 단계인데, 단테 같은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문학 작품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건하고 크리스천, 당시 이제 카톨릭 종교개혁 전이니까. 그런데 이게 곧 저리로 변해버려요. 인본주의로. 그래서 한 몇십 년이 지나면 단테의 굉장히 동지처럼 여기는 단테 후배죠. 한 30년 지난 단테 숭배자에 가까운 단테 평전을 쓴 보카치오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마치 그 성체 모독 이런 거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종교 모독하는 거로 글을 막 채웁니다. 데카메론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출연해서 르네상스의 주류가 저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종교는 거의 지워지고 인본주의만 남은 것처럼 흘러가는데 사실은 안 죽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든지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미국 독립선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기독교 인문주의, 기독교 휴머니즘의 뿌리가 근대에 연면이 흘러서 펜스 부통령 같은 사람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이 미국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여전히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이 하라리 사피엔스 책에는 이렇게 소개해요. 근대 서구를 한마디로 인본주의라고 그 사람도 부릅니다. 인본주의로 분석하는데 인본주의가 세 가지 분파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 공산주의, 나치즘 이런 세 가지 발전을 보였다. 지금 남은 것은 자유주의만 남았다 이거예요.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나치즘도 2차 대전 때 꺾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세속적 합리주의, 기독교 아닌 자유주의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합리주의가 사실은 자유주의의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그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복음주의적인 정치 세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세속적 합리주의 계열의 정치 세력도 있고 같이 그러나 미국 헌법은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 저게 왜 인본주의냐 그러면 그래서 물론 무신론으로 가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간은 개인 인간이 아닌 거죠. 인간
집단입니다. 인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한 그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그래서 모든 기준이 인간을 기준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나치즘은 왜 들어왔냐? 나치즘은 이 사람은 진화론적인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우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도태시키는 것이 자연 법칙에 맞고 그것이 역사의 순방향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지금 기계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서 변형된 양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약간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 같은 거 여러 개 달아가지고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수명을 누리는 사람이 생기니까 마치 생물학적으로 예전의 경제적인 계층 차별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100세, 150세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사고가 아니면 거의 그 수명을 전에 죽지 않는, 근데 그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그런 갈등을 미리 좀 이렇게 예견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저런 그 인종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인본주의의 세 분파에서 미래에 대한 뾰족한 답이 나오냐? 답이 안 나온다고 해요, 이 사람도. 자유주의 인본주의조차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주의 인본주의는 개인이에요. 개인이 기준이에요. 근데 개인이 기준이 좀 통일이 되면 좋겠는데 개인의 기준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자기 개인 취향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하는데 내 취향인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자유주의로 그게 소화가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학 연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사람이 말하는 과학 연구를 보면은 아까 전에 과학혁명이 서구에서 일어났죠. 그러면은 어떤 양상을 보이냐면 과학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 힘과 자원을 가지고 다시 과학으로 투자됩니다. 그렇게 매개하는 것이 정치, 경제, 제도가 이렇게 매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뺑뺑 돌면서 강력한 곳은 더욱 강력해지는 그러한 서구 군대를 낳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좀 익숙한 것은 이 위의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정치, 경제, 법이에요. 삼각형. 그러면 정치, 경제, 법이 서로 영향을 준다. 이것은 상식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탄핵 때 뭐가 먼저 무너졌냐? 법치주의가 먼저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꾸 독재를 해요.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영향을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 체제에서 자꾸 자유시장이 아니라 소유권도 침해하고 자유시장도 억압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됩니다. 악순환이 돼요. 그런데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발전하는 모델이 될 때는 이 세 개가 같이 발전해요. 그래서 법치가 발전하고 자유민주 정치 체제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도 발전합니다. 저 시장이라고만 썼는데 사유재산권도 굉장히 앞에 적어야 돼요. 요즘 그거를 강조해야 되겠어요. 시장경제라고만 하니까 중국도 자꾸 시장경제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유재산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이 지금 저 삼각형의 중간이 비었죠. 거기가 중요합니다. 저 중간에 뭐가 들어있을까? 사실은 저 중간에 것이 없으면 이 선순환 혹은 악순환이 결국 결정하는 것도 중간이에요. 중간이 없으면 악순환으로 빠질 수도 있고. 뭐가 중간에 있냐?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 교회 같은 것이 중간에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교육 이런 것이 저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리를 잃고 교육이 제자리를 잃고 이렇게 되면 악순환 고리로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국이라 하더라도 자 지금 동성애 몸살을 앓습니다.
유럽은 더 그렇죠. 유럽은 교회가 더 일찍 깨졌죠.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면 법치가 있고 자유민주 정치체제 시장이 있어도 나라가 자꾸 굉장히 어디 딴 데로 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학문, 교육 이런 것도 전부 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학문, 교육 이런 게 잘 되면 거기서 좋은 힘이 생기죠. 제도를 매개해서 다시 더 좋은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이 강화되면 밖에 순환도 더욱 좋은 순환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처해 있겠냐. 그 다음에 우리 건국헌법으로 돌아가면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의무교육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구도를 정확히 다 기초하신 거죠. 그래서 앞에 중간에서 교육이 도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정치경제법이 우리나라가 아주 선순환을 이루면서 발전 도상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 귀하고 축복받은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건국헌법은 특별히 더 어떤 면에서 제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랬는데,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아까 두 가지 세속적 흐름의 자유민주주의가 약해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적인 인문주의 계열의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셉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이게 거의 비등비등하게 있어요. 미국엔 사실 정착촌이 유명하게 두 군데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밑에 버지니아 쪽에 원래 정착촌이 하나 있었고, 거긴 신교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메이플라워 타고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에 온 정착촌이 두 번째 정착촌인데, 거기가 미국 청교도 정신의 정착촌. 이 두 흐름이 미국 내에는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보스턴적인 것으로 건국이 된 거예요. 이것이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따져보면, 우리나라 재헌의회 아까 전에 이윤영 목사님이 개원 기도를 하셨는데, 이윤영 목사님은 조만식 선생의 거의 오른팔 같은 분이에요. 조만식 선생이 이북에 동포를 버릴 수 없다고 남고, 대신 그 오른팔 같은 이윤영 목사님은 내려와서 남한 서울에서 재헌위원이 되어가지고 기초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조만식 선생도 당시 이북 지역에서 휴전 38선 이북 지역에서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다 조만식 선생이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련 군정조차도 조만식 선생을 대통령 해줄 테니까 우리에 협력해라고 회유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저분 조만식 선생 또 이승만 대통령 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로 강력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주류가 되어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동서전통의 융합을 체화한 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게 근대 서구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해서 미국을 거쳐서 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무언가 한 방울이 떨어뜨려진다면 그런 것을 기대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좀 역설적인 건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너무나 선물과 은총처럼 큰 선물로 확 주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제정신을 차리면 우리는 오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복이라는 거죠. 서구인들은 그런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웅적으로 자기들이 쟁취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위대한 운명을,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를,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피를 흘렸고 이 자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뭐 영웅적인 행위를 해서 오늘날에 이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을 인간을 넘어선 분이 하고 있다는 시각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속적 합리주의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 돼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로가 최종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대로가 최종 기준이 되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대로가 최종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아까 전에 말한 세속적 인본주의의 길이에요.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기준이 아니죠. 반성돼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반성되게 하는 것으로 헌법도 존재합니다. 헌법은 그래서 쉽게 못 바꾸도록 해놓았죠. 그래서 헌법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장치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대로가 궁극 기준이 안 되도록 견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힘으로 이게 얻을 거다라고 생각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함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는 선물처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잊지만 않으면, 근데 잊기가 쉬워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너무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정말 선물을 주셨는데 잊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큰 선물이 우리에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어졌다. 마치 성경적인 진리 같죠. 우리 행위로 얻은 게 아니고 우리 값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마치 하느님이 우리를 사듯이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대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평생 간직하셨던 구절을 저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공예를 내지 말라.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가 와닿았냐? 주셨으니 와닿은 거예요. 우리가 쟁취했으니가 아니죠. 우리가 얻었으니 주셨다고 주셨어요. 근데 주시고 난 다음 우리 뭘 해야 돼요? 굳게 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굳게 서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한반도에 너무나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따낸 게 아니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의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구절이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